자, 가봅시다. 아이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6기통 340마력짜리 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2톤이 넘을 텐데 닛산이 만든 맥시마 같은 차가 300마력이에요. 이 정도 플래그십 모델일 경우에는 340이라는 숫자가 조금 작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근데 지금 제가 운전대를 잡고 와인딩을 좀 해보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굳이 뭐 760, 750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 오너 드리븐, 그러니까 내가 기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340마력 이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네, 굳이 뭐 500마력짜리, 530마력짜리 750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45 수준의 토크도 이 거대한 이 덩치를 밀고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속이 벌써 4.1초예요. 4.1초면은 와, 우리 어릴 때 람보르기니 수준인데 벌써 7 시리즈가 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컴포트에서 컴포트 플러스 아주 편한 익스트림 컴포트 세팅.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씨. 정말 이런 와인딩 도로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면서 팍 치고 나가네요. 근데 확실히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물론 무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가속 페달을 내가 콱 밟는다고 해서 스포츠카처럼 팡 하고 튕겨 나가는 건 아니고, 나의 어떤 되게 거친 의도를 차가 상당히 필터링을 많이 해주는 느낌이에요. 이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이 가속이 시작되는 게 되게 부드러워요. 저희가 얼마 전에 탔던 포르쉐 그리고 우루스 이런 차들은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 그래프가 되게 거칠어요. 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되게 팍 치고 올라가는데, 이 차는 상당히 부드럽고 진중하게 가속을 싹 해줍니다. 좋네요, 되게. 역시 플래그십다운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고, 앞뒤에 차가 없으니까 컴포트 모드에서 이렇게 익스트림 컴포트 세팅에서는 롤링을 허용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허용해도 돼? 라고 할 정도의 롤링을 허용합니다. 대신 지금처럼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에는 아주 부드럽게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는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죠. 아직 그 국산차에서는 에어 서스펜션 달린 차가 EQ900이 있고 체어맨이 있죠. 체어맨은 특히 아저씨들 그 구름에 떠가는 승차감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들 하셨는데, 지금도 이게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난 뒤에 그 2차 진동을 댐퍼가 되게 억제하는 게 느껴져요. 컴포트 세팅에서도 넘고 난 뒤에 차가 반동으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거를 누르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익스트림 컴포트 세팅에서 좌우 롤링을 허용한다는 거는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요게 뒷좌석에 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누라 혹은 뭐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익스트림 컴포트를 느끼게 해줘야지 라고 하고 이 세팅을 한 다음에 사장님이 좀 급하대, 오줌이 마렵대, 뭐 아침을 잘못 먹어서 사장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대, 이럴 경우에는 이 세팅에서는 조금 핀잔을 들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좌우 롤링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기울어요. 개인적으로는 익스트림 컴포트 세팅에서도 BMW가 추구하는 드라이빙 플레저, 그러니까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가 나의 운전에 많이 개입을 해서 마치 내가 한 10년이 지나면 마치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BMW 7 시리즈는 익스트림 컴포트 모드에서도 내가 아직 운전의 즐거움을 잃기 싫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돼도 7 시리즈를 타게 되면 내가 뒷좌석에 편하게 누워서 쉬다가도
운전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차의 운전대를 잡고 언제든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낌이 와요. 그런 느낌이. 다른 차들은 우리 우스갯소리로 상전을 모신다 그러죠. 차가 상전을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할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에서는 야, 언제 내가 이 차를 타도 서킷을 가도 뭐 물론 스포츠카들처럼은 아니겠지만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고 한번 타볼게요, 도로를. 아까는 컴포트 모드에서 좌우 롤링이 좀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허용을 하네요. 네. 지금 65km 정도로 상당히 헤어핀 구간을 돌았는데 이 긴 덩치를 잘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을 때마다 머리를 먼저 안쪽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제 의도를 이 스티어링 휠과 조향 장치가 아주 잘 읽어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관성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려나려고 한다든지 그런 특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한 180으로 달리다가 꺾으면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겠죠. 근데 웬만한 속도, 우리가 실사용 구간 안에서는 차 머리가 내 의도보다 먼저 들어가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조향은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과속 방지 턱을 넘어볼까요? 네. 좀 많이 딱딱해지네요. 네. 많이 딱딱해지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컴포트 모드에서는 과속 방지 턱을 맞이하는 순간, 그리고 과속 방지 턱을 떠나보내는 순간을 스포츠 모드보다는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 거칠게 처리를 해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모드에 놓고 늘 운전할 것 같습니다. 좌우 롤링도 좀 덜 허용을 하고, 오히려 스포츠 모드가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모드에서 늘 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디비주얼 구성이 가능해요. 개인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입맛에 맞춰서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컴포트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가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방금 거의 유턴하다시피 돌았는데요. 아마 이 차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조향이 특정 속도 이하에서 반대로 꺾이는, 그래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상급 모델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없어요. 그래도 상당히 회전 반경을 작게 갖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가는데요. 차가 좀 없는 데로 가서 이 정도 길이에 5m가 넘는 길이에 앞뒤가 이렇게 일체감이 느껴지는 거라면 상당히 뛰어난데? 그러니까 그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에 기대하는 몸놀림에 비하면 이 차는 앞뒤의 그 움직임이 상당히 일체감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3 시리즈보다 이 차의 몸놀림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3 시리즈는 차가 좀 더 작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좀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갖고 가는데, 이 차의 앞뒤 일체감은 3 시리즈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롤링은 좀 더 3 시리즈보다 많이 허용해요. 롤링은 있습니다. 우아하게 달리는 차다 보니까 아주 스티프하게, 좀 아주 하드하게 세팅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근본적인 태생적인 특징에 의해서 롤링을 허용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롤링을 허용하긴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가속을 할 때도 그랬어요. 나의 거친 의도를 차가 되게 필터링을 많이 해줍니다. DSC는 엔진, 변속기, 스티어링 휠, ECU, 차의 주행과 관련된 거의 모든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도를 되게 잘 파악하고 그거를 안전한 방향으로 잘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정점에 달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계속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말이 스포츠 모드지 사실은 이보다 낮은 급의 차들, 3 시리즈나 5 시리즈의 컴포트 모드라고 봐야 돼요. 아주 편하고 구름에 떠가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다만 스포츠 모드이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보다는 좀 더 노면의 정보를 아주 그 탱탱한 느낌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두꺼운 유리를 적용을 해서 소음
방지 또한 되게 뛰어나고요. 네, 지금 방금 컴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노면에 그 다리 이음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거의 전달이 안 돼요. 아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토동하면서 이렇게 살짝 전달을 해줬거든요. 드디어 이제 우리 김성현 기자가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정말 이 차는 편한 차. 아유, 고르셔도 돼요. 정말 편한 차인 게 확인이 되네요. 네, 요즘 우리 김성현 기자 연애 중이거든요. 네, 잠을 못 잘 거예요. 정말 부럽네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애 낳아봐. 이제 애 먹여 살릴 돈 벌 생각에 잠이 안 와. 잠이. 결국엔 이런 차도 타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제가 아주 부드럽게 밟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마지막에 조금 거치네요. 이전 7 시리즈도 그랬어요. 거칠게 밟혀요. 이게 마지막에 차가 서고 난 뒤에 움직임이 거칠어요. 이렇게 앞뒤로 좀 흔들리는, 이렇지 않은 차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정도 플래그십이라면은 이런 부분까지 컨트롤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달리는 동안, 출발, 가속, 달리는 동안, 요때는 아주 컨트롤이 좋아요. 부드럽고 정말 그 고급차 그 자체예요. 근데 마지막에 서는 순간 이 부분까지 컨트롤 해주세요. 다음 7 시리즈에서는 요 브레이크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까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아주 부드럽게 서주면 어떨까요? 뒤에 앉아있는 회장님도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말고 좀 부드럽게 서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운전병 교육 받을 때, 공통적으로 받는 교육은 아닙니다만, 이제 저는 받을 때 그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차가 완전히 설 때 브레이크를 살짝 떼라. 그러면 아주 차가 부드럽게 선다. 그거는 이제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운전 많이 하다 보면은 터득하게 되는 기술인데, 저보다 훨씬 운전 잘하시고 수십 년 동안 운전만 연구해 보신 그런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죠. 최근에 BMW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ADAS, 운전자 보조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넣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가 탔던 X3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천만 원인데도 이런 장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속에서도 작동하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가 달리고 있는 이런 가평의 구분길, 와인딩 도로에서도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 버튼류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타도 바로 이 버튼만 보면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도 자기가 알아서 차선 따라가고 세우고 다 합니다. 오, 가고 있어. 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저. 근데 가고 있죠? 웬일입니까, BMW가. 이런 거 다 집어넣어주고. 사실 BMW가 이런 걸 안 넣은 게 이상했죠. 어제 기사 보니까 테슬라 타고 가던 사람이 30분 동안 숙면을 취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됐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 뭐 이 차도 경고하는 기능만 해제해버린다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계속 잡으라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요 기능과 관련해서 보통 스티어링 휠에 시그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에는 양쪽에 지금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달려있는 요 램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경고를 계속 해줍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아주 위험할 때는 빨간색을 막 깜빡깜빡해요. 빨리 잡으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ADAS 기능은 모드를 3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속도 제한만 해주거나 차선 유지까지 해주거나, 네, 그 2가지인데요.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달리는 기능을 세팅해 놓고 있는데, 이건 진짜 물건이네요. 네, 이렇게 보통은 하이웨이 어시스트라고 하죠. 고속도로에서 60km 이상에서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데, 7 시리즈는 이런 조용한 도로에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버튼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이것도 그냥 프린트로 찍어낸 게 아니라 음각으로 판 다음에 색깔을 입혀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훼손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버튼도, 요 작은 버튼도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그냥 살짝 올리면은 속도가 1씩 높아지고 한 번에 확 밀면은 속도가 10씩 높아지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네, 시속 100km에 맞춰놓고 지금 앞에 다른 차들이 83km, 84km로 달리고 있고 저는 세팅을 100km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는 가장 가깝게 세팅이 돼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해제가 되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경우에는 따로 해제가 안 돼요.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했을 때는 차선 변경을 해서 다른 차선으로 넘어갈 때는 잠시 해제가 돼 있다가 차선 변경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 작동이 됩니다. 이런 건 아주 좋네요. 앞차가 나타났을 때 감속을 해주는 이 느낌이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고급차라면 BMW가 만드는 최상위 모델이라면 아주 운전 잘하시는 운전기사님들 보면 차가 출발했는지 안 출발했는지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운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앞차가 나타났을 때 아주 부드럽게 세워주고 또 앞차가 사라졌을 때 아주 부드럽게 가속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더 플래그십에 어울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리고 음성 인식을 한번 해볼까요? 라디오 틀어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바로 인식은 안 되네요.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발음이 별론가요? 라디오 틀어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디오. 라디오 틀어줘라고 해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7 시리즈한테 미안하네요. 네, 뭐 라디오 틀어줘 이런 건 안 되나 봐요. 그냥 그 단어만 말해야 인식을 하나 봐요. 뭐뭐 해줘 이게 아니라 애들이 물 먹고 싶을 때 엄마 물 이러는 것처럼 라디오. 잘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채널을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94.5. 네. 네. 4.5 재생을 시작합니다. 예, 고마워요. 네, 이런 것까지 다 되는군요. 괜한 트집을 잡을 뻔했군요. 실내 디자인은 뭐 기존 7 시리즈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X5에 보면은 무광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진짜 나무처럼 만든 내장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저는 느낌이 좋았는데 요런 이 유광 타입의 나무 필름을 입힌 요런 실내 장식은 사실은 요즘 트렌드에서는 좀 벗어난 느낌이 아닌가, 좀 지나간 느낌이 아닌가 해요.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요게 상당히 좀 뒤처진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 차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 요 부분의 디자인은 최신 3 시리즈나 X5나 X7에서 볼 수 있었던 한 테두리 안에 모여있는 버튼들이 그 디자인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어 레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USB 포트는 USB B 타입 하나 있고 이 안에 또 C 타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총 2개, 그리고 뒷좌석에는 4개, 총 6개의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게 좋아졌네요. 3 시리즈에서도 상당히 만족했었는데 이거는 거의 안 봐도 되겠어요.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이 계기판 안에 들어와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아이언맨 눈처럼 생긴 요거는 운전자를 인식하는 센서입니다. 이 사람이 좋나 안 좋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차들은 뭐 그냥 속도만 띄워준다든지 음악이나 좀 표시해주고 뭐 그러는데 이 차는 ADAS 시스템의 세팅과 그리고 속도 제한 카메라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야, 지금 여기 카메라에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변에 어떤 차가 서 있었어요. 비상등을 켜고. 근데 그걸 인식해서 급감속을 해주네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시 가속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니까. 제가 2015년에 썼던 7 시리즈 시승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 터치식 에어컨 조작부는
다음 7 시리즈에서는 바뀌겠죠. 문제가 있어요. 네,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기능을 조작할 때 여기를 봐야 돼요. 지금이야 뭐 ADAS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운전해서 한눈을 팔아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이 기능이 만약에 없거나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 버튼을 조작하기 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 도로 위에 돌발 상황이 생긴다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이걸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 버튼들은 다이얼로 남겨놨고 또 이런 물리 버튼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닙니다. 아이오닉이라는 여기 이오닉이라고 하죠. 뭐 아이오닉이란 차가 있으니까 이오닉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 글러브 박스 안에 보시면은 향수 카트리지를 넣는 포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별도로 구매하시는 그 카트리지를 넣으시면 이 에어컨에서 향기가 납니다. 여기 냄새라고는 호랩이 2명과 애기 아빠 하나. 뒷좌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7 시리즈의 통풍 기능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약해요. 지금 3단계인데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바람이 나오고 있나 싶을 정도로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제 천호대교를 넘어서 워커힐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너무 짧게 타서 이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시간 남짓 타보면서 이 7 시리즈를 느껴본 느낌은, 이 차급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A8도 있고 S클래스도 있고 뭐 EQ900도 우리나라에서 G90이죠. G90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7 시리즈만이 전해줄 수 있는 가치라고 한다면 저는 드라이빙 플레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S클래스나 A8도 운전이 상당히 즐거운 차이긴 합니다만, 그런 차들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상당히 남들이 안 하는 진보적인 어떤 시도들, 아까 주양의 BMW 홍보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차의 타겟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인생 안에서 진보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차의 타겟이라고 했어요. 7 시리즈도 보면 그래요. 이 6세대 7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제스처 컨트롤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저작권 문제, 아무튼 이런 제스처 컨트롤이라든지 뒷좌석에 적용되어 있는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다른 브랜드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해? 컨셉트카에나 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요소들을 양산차에 적극적으로 집어넣음으로써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많이 했죠. 운전을 했을 때의 느낌도 확실히, 내가 이 차를 언제 갖고 나가도 운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구나. 운전기사 휴가 보내고 내가 운전을 해도 참 운전이 재밌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위치로 올라오면은 독일 3사들은 승차감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어떤 느낌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 정도 급에서는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나의 급을 이 차가 더 잘 드러내 줄 것인가, 나 이 정도 돼, 나 이 정도 차 타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급의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래서 BMW도 이 정도 급의 차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뭐 청담 시내시티에 갔을 때,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무료 발레 파킹을 해준다든지, 에어포트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각종 다양한 사회에서 성공한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많이 내놓고 있죠. 그래서 7 시리즈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꼭 이 차만 놓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브랜드에서 주는 가치들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BMW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들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아마 BMW 7 시리즈의 판매량으로도 잘 이어지는지 한번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도착했어요.